머리를 산발한 채였습니다. 해진 옷 위로 때가 탄 누빔 조끼를 걸쳤고 발에는 밑창이 떨어져 나가는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그 여자가 순댓국집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딸랑. 문 위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식당 주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0.5초. 주인 여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굴까요? 그리고 식당 주인은 왜 그 눈빛을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2살 때 30만 원에 팔린 한 아이에서 시작됩니다. 비닐봉투 하나, 구겨진 지폐, 그리고 이름도 없는 쪽지 한 장. 그게 이 아이의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저 문을 열고 들어선 겁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 드라마입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일들을 조심스럽게 담아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때는 1992년 늦가을이었다. 인천 동구 배다리 시장. 오래된 헌책방과 생선가게, 두부공장 굴뚝 냄새가 뒤섞인 골목.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곳에는 비만 내리면 처마 끝에서 낙숫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구멍난 우산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 신발 밑창이 떨어져 테이프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연탄 2장으로 겨울을 버티는 가족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골목이었다.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며 골목을 겨우 비추고 있었다. 시장 상인들은 진작에 문을 닫고 들어간 뒤였고, 고양이 한 마리가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개 짖는 소리만 어디선가 들려왔다. 낡은 포장마차 옆 골목 입구. 거기에 비닐 우산 하나가 기울어진 채 세워져 있었다. 그 아래 작은 아이가 혼자 앉아 있었다. 기저귀도 없이 얇은 면 겉옷 하나만 걸친 여자아이. 2살.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나이. 아이는 울지도 않았다. 그냥 멍하니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손가락을 꼭 쥔 채로 눈을 껌뻑이며 마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려는 사람처럼. 아이 곁에는 낡은 비닐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 안에는 구겨진 지폐 몇 장, 그리고 아무 이름도 적히지 않은 쪽지 한 장.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이름은 아직 없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글씨는 흔들려 있었다. 빗물에 잉크가 번져 있었다. 누군가 손이 떨리면서 썼거나 아니면 울면서 썼을 것이다. 그 봉투 안의 돈을 나중에 센 사람이 말했다. 30만 원. 정확하게 30만 원. 그게 내 값이었다. 아이를 발견한 건 포장마차 주인 할머니였다. 비를 피하려 처마 밑으로 들어서다가 우산 아래 웅크린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할머니는 소리를 질렀다. 이게 뭐여, 이게. 아이를 안고 주변을 둘러봤다. 골목은 텅 비어 있었다. 빗소리만 가득했다. 멀리서 버스 한 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했지만 이미 어둠 속에 사라지고 난 뒤였다. 할머니는 아이를 들쳐안고 파출소로 달려갔다. 아이는 할머니 품에 안기면서도 울지 않았다. 그냥 할머니,
어깨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숨을 쉬었다. 파출소 안은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경찰 2명이 부산하게 움직였다. 담요를 가져오고 따뜻한 물을 끓이고 아이의 몸을 살피며 혀를 찼다. 저체온증 증상이 있었다. 입술이 파랗게 물들어 있었고 손발이 차가웠다. 경찰이 말했다. 아무리 빨라도 서너 시간은 저기 있었을 거예요.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다. 어떤 것이 이런 짓을 해? 할머니는 파출소에서 아이를 내려놓지 않으려 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여기 내려놓으시고 신고서 작성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이 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설 가는 거예요? 경찰이 대답했다. 일단 아동보호시설 연락해서 임시보호 맡기고 신원 파악되면 연락이 올 거예요.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다. 신원 파악이 되겠어요? 버리고 간 사람이 연락을 하겠어요? 경찰도 할 말이 없었다. 아이는 그 와중에 할머니 품에서 가만히 눈만 깜빡였다. 울지 않았다. 마치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이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파출소 의자 한쪽에 앉아있던 사람이 있었다. 회색 바바리 코트에 낡은 등산화를 신은 노인이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손에 쥔 채 그 아이를 오래 바라봤다. 담요에 쌓인 아이는 파출소 한쪽 의자 위에 놓여 있었다. 울지도 않고 보채지도 않고 그냥 눈을 껌뻑이며 천장을 바라봤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아이 앞으로 걸어갔다. 무릎을 구부리고 아이와 눈을 맞췄다. 아이가 노인을 바라봤다. 2살배기의 맑은 눈이 노인의 눈을 정면으로 보고 있었다. 피하지도 울지도 않고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눈이 참 맑네. 경찰이 뒤에서 말했다. 회장님, 이 아이는 내일 아침에 아동보호시설로 보낼 예정입니다. 노인이 일어나지 않고 말했다. 나한테 주세요. 경찰이 당황해서 말했다. 예. 노인이 일어서며 말했다. 나한테 주세요. 내가 키울 겁니다. 파출소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할머니도 경찰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이만 노인을 바라봤다. 그리고 노인이 손을 내밀었다. 아이가 작은 손가락을 뻗어 노인의 손가락을 꼭 쥐었다. 그 순간 노인의 눈이 붉어졌다. 그 말 한마디가 이 아이의 운명을 바꿨다. 노인은 그날 밤 경찰과 1시간 넘게 얘기했다.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아이를 바로 데려가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노인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밤 11시였다. 변호사가 말했다. 회장님, 지금 이 시간에요. 노인이 말했다. 나 지금 파출소야. 아이 하나 데려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해?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일단 임시보호 신청부터 하세요. 노인이 말했다. 빨리 해줘. 전화를 끄는 노인은 아이 앞으로 다시 돌아갔다. 담요에 쌓인 아이는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어 있었다. 입술이 조금 편안해졌다. 손이 살짝 풀려 있었다. 노인은 그 작은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빗소리가 창밖에서 들렸다.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괜찮다. 어디 안 가. 아이는 자는 채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웃는 건지 꿈을 꾸는 건지. 노인은 그날 밤 파출소 의자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노인의 이름은 이태수. 나이 66. 겉으로 보기엔 그냥 시장 언저리를 어슬렁거리는 무지개 노인처럼 보였다. 낡은 등산복,
구겨진 모자, 낡아 빠진 가죽 지갑. 하지만 그는 이태수 그룹의 창업주였다. 40년 전 맨손으로 시작한 건설회사 하나가 부동산, 물류, 유통 분야로 뻗어나가며 대한민국 재계 순위 15번째 안에 드는 기업이 된 것이었다. 직원 수만 2만 명, 계열사는 17개.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정작 본인은 낡은 등산화를 10년째 신고 다녔다. 그는 그 많은 걸 다 가졌지만 단 하나가 없었다. 아이. 아내는 결혼 10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재혼도 하지 않았다. 양자를 들이자는 친척들의 말을 수십 번 거절했다. 나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한테 내 걸 물려주고 싶지 않아. 그게 이유였다. 그러다 그날 밤, 비 오는 파출소에서 멍하니 앉아 자기를 바라보는 2살배기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뭔가를 찾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은 그냥 담담한 눈빛. 세상에 이렇게 혼자 내던져졌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 노인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뭔가 가슴 안쪽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다. 그는 그날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 절차는 복잡하고 길었다. 변호사를 동원하고 법원을 오가고 유기 아동보호 절차를 밟고 또 밟았다. 아동보호기관 직원이 집을 방문해 생활환경을 확인했다. 당신 같은 재력이면 어떤 아이라도 키울 수 있겠지만 진짜로 이 아이를 원하시는 겁니까? 노인이 대답했다. 나는 저 아이가 눈이 맑아서 데려가는 겁니다. 재력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2년이 지나 드디어 그 아이는 법적으로 이태수의 딸이 됐다. 이름은 이수아. 수아라는 이름은 노인이 직접 지었다. 맑을 수, 아름다우라. 노인은 수아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켰다. 외국어, 과외, 피아노, 승마, 수영. 초등학교는 인천 사립학교. 중학교부터는 서울 강남. 고등학교는 국제학교.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가르친 건 따로 있었다. 밥상머리에서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 있었다. 배고픈 사람 앞에서는 절대 식사 안 한다. 사람이 먼저다. 돈은 그 다음이다. 수아는 그 말을 노트에 받아 적었다. 그리고 가슴에 새겼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었다. 회사 청소부 아주머니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경비 아저씨에게 먼저 인사하는 사람. 구내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사람. 그게 이태수였다. 수아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었다. 학교에서 가족 소개 숙제가 나왔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사진을 붙여오는 숙제였다. 수아는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말했다. 아버지, 엄마 사진 없어요? 아버지가 말했다. 돌아가셨잖아. 아버지 사진이랑 수아 사진 붙이면 돼. 수아가 말했다. 친엄마 사진은요? 아버지는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없어. 수아는 그날 밤 혼자 생각했다. 어딘가에 내 사진이 있을까? 나를 낳은 사람 손에. 아니면 버리면서 다 버렸을까? 그 생각이 잠을 빼앗아 갔다. 결국 수아는 숙제에 아버지 사진 한 장만 붙였다. 선생님이 물었다. 수아야, 엄마 사진은? 수아가 대답했다. 없어요. 선생님이 더 묻지 않았다. 수아는 그 침묵이 고마웠다. 25세 미국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돌아온 수아는 아버지 회사 말단 직원으로 입사했다. 이름을 숨기고 실력으로만 올라갔다. 대리, 과장, 차장, 부장, 팀장을 거쳐 본부장이 됐다.
누구 하나 처음엔 몰랐다. 이 사람이 대표 딸이라는 걸. 그러다 어느 날 직원 하나가 물었다. 혹시 이태수 회장님이랑 관계가 있으세요? 수아가 웃으며 말했다. 저 딸이에요. 직원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소문이 퍼졌다. 다음 날 아침 수아가 출근하자 팀원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수아가 말했다. 어제까지 저랑 반말하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왜 이래요? 그냥 하던 대로 해요. 팀장이 말했다. 그래도 어떻게? 수아가 말했다. 어떻게가 아니에요. 저 아직 과장이에요. 과장한테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날 이후로도 수아는 바뀌지 않았다.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고, 회의 시간에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했다. 한 번은 임원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기획실 직원도 임원도 아니에요. 매일 아침 청소해 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와야 우리가 깨끗한 데서 일할 수 있어요. 그분들부터 제대로 대우받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다. 다음 달부터 청소 직원 전원 처우가 개선됐다. 직원들은 곧 알게 됐다. 이태수의 딸이라서 대표가 된 게 아니라 이수아라서 대표가 된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이수아는 30만 원짜리 비닐봉투에서 시작됐다는 걸. 비 오는 밤, 인천 배다리 시장 골목. 아무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시작된 사람이라는 걸. 32세가 되던 해, 아버지 이태수가 쓰러졌다. 뇌출혈이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몸 절반이 마비됐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눈빛은 살아있었다. 병실에서 아버지가 수아의 손을 꼭 쥐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글자를 썼다. 수아야, 이제 내가 해야 한다. 수아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참았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됐다. 하지만 대표 취임식 그날 밤, 수아는 혼자 회사 옥상에 올라가 찬바람을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도심의 불빛이 밑에 가득했다. 수십 개의 빌딩이 빛나고 있었다. 그 모든 게 자기 손에 쥐어졌는데 머릿속에 떠오른 것. 배다리 시장 골목의 빗소리였다. 비닐봉투, 구겨진 지폐, 30만 원. 엄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아니, 그 생각은 수아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 처음으로 친구 집에 갔다가 그 친구의 엄마를 보고 와서 혼자 이불 속에서 울었던 날부터 그날 친구 엄마는 학교 끝나고 돌아온 딸한테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며 말했다. 배고프지? 엄마가 김치전 부쳐놨어. 그 장면이 수아의 가슴에 박혔다. 김치전 냄새, 앞치마, 엄마라는 말. 수아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물었다. 아버지, 저 친엄마 있어요? 아버지가 말했다. 있지. 어딘가에. 수아가 물었다. 왜 날 버렸어요?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다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건 아버지도 몰라.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 그 사람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고 보낸 거라고. 수아가 물었다. 차이가 있어요? 아버지가 말했다. 있어. 엄청 큰 차이가. 수아는 그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32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수아가 처음 친모를 찾겠다고 결심한 건 아버지가 쓰러지던 해였다.
아버지가 언제 떠나실지 모르는데 그 전에 내 뿌리를 알고 싶어요. 수아는 아버지 이태수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썼다. 찻돼. 결과에 미리 마음 쓰지 마라. 수아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이름도 생년월일도 사진 한 장도 없는 상태. 단서는 단 하나였다. 1992 년 늦가을. 인천 배다리 시장 골목. 비 오는 날 밤. 30만 원짜리 비닐봉투. 탐정은 고개를 저었다.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30년 전 6.2 아동건이고 기록 자체가 소실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수아가 말했다. 그래도 해주세요. 돈은 걱정 마시고요. 탐정은 인천 파출소 기록부터 뒤졌다. 1992 년 당시 6.2 아동 접수 기록. 대부분 문서가 폐기되거나 이전돼 있었다. 관할 구청을 찾아갔다. 기록 없음. 인천 아동보호소를 찾아갔다. 건물 자체가 없어져 있었다. 3년이 지났다. 탐정이 전화를 해왔다. 대표님,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날 밤 파출소에 있었던 경찰관 중 한 분이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수아가 말했다. 찾아가세요. 당시 인천 배다리 파출소에서 근무했던 이제는 70대의 퇴직 경찰관. 그는 기억했다. 아, 그 아이. 그때 우리 파출소에서 다들 난리가 났었지. 애를 갖다 버린 것도 기가 막히고. 이태수 회장님이 직접 데려가시겠다 하니까 더 난리가 났었어. 탐정이 물었다. 혹시 아이를 두고 간 사람에 대해 기억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경찰관은 잠시 생각했다. 그때 내가 골목 쪽에 나갔는데 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뛰어가는 여자를 봤어. 작고 마른 사람이었는데 인천 동구 어딘가 주민인 것 같았어. 그것 하나였다. 탐정은 다시 시작했다. 1992 년 인천 동구 배다리 일대 20, 30대 여성 주민 전출 기록을 전수 조사했다. 그 수만 해도 수백 명이었다. 한 명씩 현재 주소를 추적하고 전화를 돌리고 직접 찾아갔다. 그러다 한 가지 단서가 나왔다. 배다리 시장 근처 고시원에서 1992년에 갑자기 짐을 싸고 나간 여자가 있었다는 것. 고시원 주인 할머니가 기억했다. 박씨 성을 가진 젊은 여자였어. 아이 있다는 건 몰랐는데 하루 저녁에 그냥 사라졌어. 보증금도 포기하고. 그 여자의 성이 박씨였다. 그리고 5년이 지났다. 탐정이 다시 전화를 해왔다. 대표님, 찾은 것 같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박말순. 나이 59. 인천에서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 간 뒤 지금은 수원 권선구 어느 골목 안쪽에서 작은 순댓국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결혼 기록 없음. 자녀 기록 없음. 가족 관계 없음. 혼자였다. 식당 이름은 그냥 말순이네 순댓국. 탐정이 보내온 사진 속의 여자는 작고 마른 몸에 흰 머리가 섞인 단발을 하고 있었다. 파란 앞치마를 두르고 국솥 앞에 선 뒷모습. 수아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다. 저 사람이 나를 낳은 사람. 감정이 복잡하게 엉켜들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다. 뛰어가서 안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냥 이대로 잊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단 하나,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감정은 이것이었다. 왜 그랬어요? 딱 한마디만 듣고 싶어. 수아는 그냥 찾아가지 않기로 했다. 대표이사 이수아로서 들어가면
여자는 돈을 보고 달려들지도 몰랐다. 아니면 겁에 질려 도망칠지도 몰랐다. 아니면 말도 못하고 굳어버릴 수도 있었다. 진짜 반응이 보고 싶었다.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서. 그 여자의 식당에 들어갔을 때 그 여자가 어떤 눈빛을 하는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낡은 옷, 빈 지갑,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이 여자는 어떻게 대하는가? 수아는 오래 생각했다. 그리고 결정했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옷장을 열었다. 그리고 가장 낡은 옷을 꺼냈다. 헌옷 가게에서 500원에 샀다. 거스름 돈을 받으면서 헌옷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다. 이거 입으시게요? 수아가 말했다. 네. 주인 아주머니가 한참 수아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냥 이거 드릴게요. 돈 받기 뭐한 옷이에요. 수아는 500원을 억지로 놓고 나왔다.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다. 낡은 조끼, 헝클어진 머리, 화장 지운 얼굴. 수아는 오래 거울 속 자신을 들여다봤다. 이게 내 진짜 모습일 수도 있었다. 아버지 이태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비닐봉투가 없었다면, 그 비 오는 밤이 없었다면,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수아는 거울에서 눈을 뗐다. 그리고 집을 나섰다. 수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수아는 창문 밖을 바라봤다. 고속도로 옆으로 공장들이 지나갔다. 논밭이 지나갔다. 아파트 단지가 지나갔다. 어딘가에서 저 여자도 이 풍경을 보며 살아왔을 것이다. 32년. 수아는 핸드폰을 꺼냈다. 아버지 병실 번호를 눌렀다. 연결됐다. 담당 간호사가 받았다. 이태수 회장님, 오늘 상태 어떠세요? 간호사가 말했다. 오늘은 좀 좋으세요. 아침에 죽도 조금 드셨어요. 수아가 말했다. 저 오늘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었다. 버스가 수원 시내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수아는 눈을 감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정류장에서 내렸다. 골목 입구까지 걸어가면서 수아는 자꾸 멈추고 싶었다. 한 블록 앞에서 멈췄다. 그냥 돌아갈까? 이미 알았잖아. 살아있다는 것. 순댓국집 한다는 것. 혼자 산다는 것.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수아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탐정이 보내준 사진을 다시 봤다. 파란 앞치마를 두른 뒷모습. 저 사람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생각하는 게 있을까? 32년 전 그 밤을. 아니면 잊으려고 애쓰며 살까? 수아는 스마트폰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걸었다. 골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순댓국 냄새가 먼저 왔다. 그 냄새가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수아는 간판을 올려다봤다. 말순이네 순댓국. 손으로 쓴 글씨. 수아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수원 권선구 매교동 골목. 미용실과 세탁소 사이 낡은 파란 간판 하나. 말순이네 순댓국. 영업 오전 6시 5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손으로 쓴 글씨가 삐뚤삐뚤했다. 간판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문 앞에 낡은 플라스틱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고 옆에는 반쯤 시든 화분이 하나 있었다. 수아는 그 앞에 서서 숨을 골랐다. 오늘 아침 수아는 일부러 공들여 꾸몄다. 꾸미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는 작업이었다. 머리는 며칠 감지 않은 것처럼 하나로 대충 묶었다. 몸에는 헌옷 가게에서 500원에 산 낡은 누빔 조끼. 발에는 밑창이 닳아버린 운동화. 화장도 지웠다.
눈 밑 다크서클이 그대로 드러났다. 입술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수아는 잠시 멈췄다. 이게 내가 2살 때 어떻게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다. 수아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딸랑. 작은 종소리. 식당 안은 좁고 낮았다. 벽에는 오래된 달력 한 장이 붙어 있었다. 2년 전 것이었다. 플라스틱 테이블 6개. 의자는 삐걱거렸다. 창문 밖으로는 골목 담벼락이 가득했다. 천장 한쪽 귀퉁이에 곰팡이 얼룩이 있었다. 환풍기가 윙윙 돌아가고 있었다. 이른 오전이라 손님은 2명뿐이었다. 혼자 국밥을 먹는 건설 일용직 아저씨 1명. 신문을 읽으며 앉아있는 노인 1명. 주방에서 무언가를 끓이는 냄새가 났다. 구수하고 진하고 뼈 속까지 파고드는 냄새.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수아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왜인지 몰랐다. 그냥 갑자기 울고 싶어졌다. 오래전에 맡아봤을 것 같은 냄새. 아니, 맡아본 적이 없을 텐데. 그냥 집 같은 냄새였다. 주방에서 여자가 나왔다. 박말순.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작은 사람이었다. 흰 머리 섞인 단발. 파란 앞치마. 손등에는 주름과 기름때가 함께 새겨져 있었다. 눈 아래 그늘이 짙었고 입술은 꾹 다문 채였다. 그녀는 수아를 보더니 멈췄다. 국자가 솥안에서 멈췄다. 행주를 쥔 손이 공중에서 굳었다. 그냥 멈춘 게 아니었다. 숨을 참는 것처럼 보였다. 여자의 눈이 수아의 얼굴을 훑었다. 산발한 머리, 해진 조끼, 창백하게 질린 입술,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눈 아래. 여자의 시선이 수아의 눈에서 멈췄다. 2초, 3초. 뭔가를 찾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아니면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은. 아니면 기억해내려는 것 같은. 여자가 먼저 눈을 뗐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앉아요. 차갑지 않은 목소리였다. 특별히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냥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말했다. 하지만 수아는 봤다. 여자가 돌아서면서 한 번 더 수아를 흘끗 바라봤다는 걸. 수아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여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국자가 솥에 닿는 소리, 뚝배기가 불 위에 올려지는 소리. 잠시 뒤 뜨거운 순댓국 한 그릇이 나왔다. 깍두기와 깨씹 절임도 함께였다. 국물이 하얗고 뜨거웠다. 위에 기름기가 동그랗게 떠 있었다. 뚝배기 아래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다. 수아는 첫 숟가락을 떴다. 뜨거웠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수아는 일부러 말했다. 저 진짜 돈이 없어요. 여자는 테이블을 닦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나중에 줘요. 아니면 말고. 수아가 고개를 들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줘요? 여자는 행주를 접으며 잠시 멈췄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사람 배는 굶기면 안 돼.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낮고 떨렸다. 수아는 국을 먹으면서 여자를 지켜봤다. 여자는 테이블을 닦고 그릇을 씻고 국솥을 저었다. 쉬지 않았다. 말도 없었다. 그냥 일만 했다. 그런데 한 번씩 수아를 슬쩍 바라봤다. 1번, 2번, 3번. 그 눈빛이 이상했다. 무언가를 찾는 것 같은. 아니면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것 같은. 수아는 일부러 말을 걸었다. 여기 장사 잘 돼요? 여자가 담담하게 말했다. 되면 뭐 해요?
혼자니까. 수아가 물었다. 가족은요? 여자가 행주를 접으며 말했다. 없어요. 짧게 끊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목소리였다. 수아는 국물을 한 숟가락 더 떴다. 뜨거웠다. 근데 왜 이렇게 일찍 문을 열어요? 여자가 말했다. 새벽 일찍 나오는 사람들 있어요. 밥 못 먹고 일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뜨거운 국밥 하나라도. 수아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여자는 그 말을 하면서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말했다. 수아는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잠시 생각했다. 지금 말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만 더. 식당 안에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골목 좁은 창문으로 사각형의 빛이 바닥에 내려앉았다. 여자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 그릇을 닦고, 국솥을 확인하고, 테이블을 닦고, 쉬지 않았다. 수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 여자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을까? 아이를 보내고, 혼자, 이 작은 식당에서 32년, 매일 이 국솥을 젓고, 매일 이 테이블을 닦고, 매일 이 골목을 걸어서 출퇴근하고, 가족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살아 있었다. 수아는 문득 그게 어떤 삶인지 생각했다. 나는 아버지가 있었다. 회사가 있었다. 직원들이 있었다. 바쁜 하루하루가 있었다. 이 여자는 뭐가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수아의 눈이 뜨거워졌다. 수아는 눈물을 참으며 조용히 물었다. 혹시 자식 있으세요? 순간 여자의 손이 멈췄다. 행주가 테이블 위에서 그대로 굳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수아의 눈을 봤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한참 뒤, 한 명 있었어. 수아의 심장이 쿵 뛰었다. 지금은요? 여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딸랑. 종소리 없이 조용히 주방 커튼이 닫혔다. 잠시 뒤, 그녀가 주방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안고 나왔다. 뚜껑이 오래돼서 비틀린 상자였다. 나무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그 안에는 빛이 바랜 어린아이 사진 한 장, 2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 그리고 반쯤 헤어진 작은 천 인형, 귀가 떨어져 나가고 눈이 하나 없는 토끼 인형. 수아는 그 인형을 보는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다. 손이 저렸다. 아버지 이태수가 처음 그녀를 데리고 왔을 때 비닐봉투 안에 함께 들어있던 수아가 유일하게 자기 것이라고 느끼는 물건. 지금 이 순간에도 집 서랍 안에 있는 그 인형과 눈앞에 그 인형이 완전히 똑같았다. 수아는 손을 뻗었다. 그 인형을 집으려다가 멈췄다. 손끝이 인형 귀에서 한 센티미터 앞에서 멈췄다. 여자가 수아의 손을 바라봤다. 수아는 천천히 손을 내렸다. 대신 가방에서 작은 지퍼백을 꺼냈다. 그 안에는 집에서 가져온 토끼 인형이 있었다. 아까 집을 나서기 전 서랍을 열어 꺼내왔다. 올지 안 올지 몰랐지만 혹시 몰라서 수아는 지퍼백을 열어 인형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자의 얼굴이 굳었다. 두 인형이 나란히 놓였다. 귀가 떨어진 인형, 귀가 달린 인형, 눈이 하나 없는 인형, 눈이 둘 다 있는 인형. 하지만 크기도, 천의 색도, 솔기 방향도 완전히 같은 인형. 같은 사람이 같은 천으로 만든 인형이었다. 여자의 입술이 떨렸다.
손이 탁자를 짚었다. 무릎이 풀리는 것 같았다. 수아는 오래 그 인형을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입술이 떨렸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겨우 눌렀다. 여자가 조용히 말했다. 이 애가 저한테는 전부예요. 수아는 고개를 들었다. 여자의 눈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한동안 이 상자를 열지 않았던 것 같은 얼굴이었다. 아니면 매일 혼자 열어봤는지도 몰랐다. 수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아이, 왜 팔았어요? 순간, 찻잔을 집으려던 여자의 손이 굳었다. 공기가 달라졌다. 수아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다. 그 아이, 나예요. 식당 안에 흐르던 소음이 사라졌다. 건설 아저씨도 신문 노인도 어느새 자리를 비운 뒤였다. 두 사람뿐이었다. 여자는 입을 열지 못했다. 수아는 계속 말했다. 30만 원. 비닐봉투. 비 오는 밤. 배달이 시장 골목.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힌 것처럼 나왔다. 여자의 얼굴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눈 아래 그늘이 흔들렸다. 꾹 다물었던 입술이 떨렸다. 손에 쥐었던 찻잔이 탁자 위로 내려갔다. 그리고 여자가 무릎을 꿇었다. 파란 앞치마를 두른 채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미안해, 미안해, 내 딸.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뚝, 뚝, 뚝. 수아는 그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여자는 이마를 낮추며 말을 이었다. 그때 내 아빠한테 도망치려고 너를 안고 버스터미널로 갔는데 목소리가 갈라졌다.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 남자가 내 뒤를 쫓아오고 그 남자는 술만 마시면 나를 때렸어. 너한테도 손을 댔어. 내가 2살이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너를 안고 도망치면 어디서 어떻게 살지 몰랐어.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 남자가 찾아오면 같이 죽는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살리려고 그렇게 한 거야. 목소리가 끊겼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뭔가를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복수의 말도, 용서의 말도 수백 번 머릿속으로 연습했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눈앞의 여자는 대단한 악인이 아니었다. 그냥 오래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매일 이 상자를 꺼내봤을지도 모르는, 아니면 꺼내볼 용기가 없었어. 서랍 안에 묻어두고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다. 수아는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다. 신용카드 한 장을 꺼내 계산대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이 카드 이름은 이수아예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이제 굶지 마세요. 식당 힘들면 닫아도 돼요. 아프면 병원 가세요. 카드 한도는 무제한이에요. 여자가 말했다. 나는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없어. 수아가 말했다. 그건 제가 정할 일이에요. 받을지 말지는 아주머니가 정하시고요. 수아는 코트 단추를 잠그기 시작했다. 문 쪽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이 떨렸다. 무릎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문 손잡이를 잡으려던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딸. 수아는 멈췄다. 두 발이 바닥에 박혔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우리 딸.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다. 32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
32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 10초, 20초, 30초.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돌아보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다. 수아는 결국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밀고 나왔다. 밖에는 찬바람이 불었다. 골목 담벼락 위로 하늘이 좁게 보였다. 구름 사이로 햇빛 한 줄기가 내려오고 있었다. 수아는 골목 끝까지 걸어갔다. 멈췄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다. 어른이 되고 처음으로.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가 풀린 것 같은데 아무것도 풀린 것 같지 않아서 뭔가 채워진 것 같은데 여전히 뭔가 비어 있는 것 같아서 수아는 한참 뒤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돌아가야 할 회사가 있었다.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가 있었다. 지켜야 할 직원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골목을 빠져나오는 수아의 발걸음은 조금 더 가벼웠다. 평생 가슴속에 돌처럼 박혀 있던 것이 조금, 딱 조금 녹은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수아는 아버지 병실을 찾아갔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래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눈을 떴다. 수아를 바라봤다. 수아가 말했다. 다녀왔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수아의 손을 꼭 쥐었다.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보였다. 붉은 노을이 빌딩 사이로 내려앉고 있었다. 수아는 아버지 옆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조금 돌렸다. 그때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고 보낸 거라고. 아버지는 눈을 껌뻑였다. 맞아요. 수아가 말했다. 살리려고 보낸 거 맞아요. 오늘 보니까 알겠어요.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수아가 웃었다. 눈물이 고인 채로 웃었다. 나쁜 사람도 아니었어요.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살아남으려고 버둥거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수아의 손등을 두드렸다. 수아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아버지가 천천히 물었다. 수아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아버지가 말했다. 그래도 돼. 수아가 말했다. 네. 잠시 후 수아가 물었다. 아버지,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눈을 천천히 감았다 떴다. 수아가 말했다. 근데 저는 그 사람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못했어요. 살려줘서 감사하다고.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썼다. 다음에 해. 수아가 말했다. 다음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아버지가 다시 썼다. 만들면 돼. 수아는 그 말을 오래 바라봤다. 만들면 돼. 아버지가 맨손으로 회사 하나를 만들었듯이, 비 오는 날 밤 파출소에서 딸 하나를 만들었듯이, 다음도 만들면 되는 거였다. 수아는 아버지 손을 꼭 쥐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수아는 그날 밤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씩 떠올렸다. 파란 앞치마, 뜨거운 순댓국, 사람 배는 굶기면 안 돼. 무릎을 꿇은 여자, 우리 딸. 그 목소리가 자꾸 귓속에서 울렸다. 수아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랍을 열었다. 토끼 인형을 꺼냈다. 오늘 식당에 두고 온 인형 말고 집에 있던 아버지가 처음 데려올 때부터 있던 인형. 수아는 그 인형을 손에 쥐고 오래 앉아 있었다.
귀도 2개 다 달려 있고, 눈도 2개 다 있고, 그로부터 2달이 지났다. 수원 권선구 매교동 골목. 말순이네 순댓국 간판 옆에 새 간판이 하나 더 붙었다. 크지 않은 간판이었다. 손으로 쓴 것도 아니었다. 작고 깔끔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가게는 이수와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오늘도 배고프신 분은 그냥 들어오세요. 수아가 직접 달았다. 여자는 그 간판을 보고 한참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다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도 국솥 앞에 서서 혼자 국을 저었다. 하지만 그날은 간간히 입꼬리가 올라갔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직접 경험하셨거나 주변에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본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 드라마입니다. 등장인물, 지명, 상호명은 모두 허구이며 특정 인물 및 단체와 일절 관련이 없습니다.